안녕하세요. 이야기 방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환국이 거듭되며 지방까지 정치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그 무렵 경상도 청연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깊고 토지가 기름져 부유한 양반가가 즐비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봄은 이상하게도 흉년이 들었고 관아의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백성들의 곡식을 더욱 거두어들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청연현이었으나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마저 검게 말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청연현에 윤가라는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한 관리를 배출한 집안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문이었지요. 윤가의 셋째이자 막내 도령인 윤서연은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몸이 약했던 탓에 두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를 때에도 서연만은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가는 허리를 가진 서연은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는 단정한 도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눈빛 속에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지요. 서연은 말을 아끼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주변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이른 봄, 서연의 부친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뜨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두 형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큰형 윤세범은 한양에서 사헌부 지평으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형 윤세철은 안동부사로 재직 중이었지요. 두 형은 의젓하고 당당했으나 서연을 대할 때면 어딘가 차갑게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약한 막내는 집안의 누만 되는구나. 둘째 형 세철이 은근히 내뱉는 말을 서연은 들었으나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택의 늙은 집사 헌호인만이 서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걱정하였지요. 부친의 장례를 마친 뒤에도 두 형은 청연현에 머물렀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서연은 평소처럼 사랑채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두 형과 집안 어른들이 모여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 했지요. 막내는 몸도 약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서연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그때 처음 본 시비가 마루 끝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양이라는 이름의 그 시비는 묘하게도 서연을 경계하는 듯 또 안쓰러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절대 열지 말라 하셨던 안채의 작은 방. 그곳 문지방에 붙어 있던 누런 부적이 며칠 전부터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큰형 세범은 한양의 저택과 논백 맞이기를 받았고, 둘째 형 세철은 청년현의 본가와 밭 도심 맞이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서연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이 남겨졌습니다. 12한 바로 단양이었습니다. 세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내가 무능함을 아셨나 보구나. 12하나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양이 깊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요. 단양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결의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랑채에서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양을 내보내고 헌호인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오직 단양뿐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뜻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감님께서 도령님을 위해 남기신 것이옵니다. 단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단양의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묘하게 빛났습니다. 알겠네. 자네는 내 곁에 머물도록 하게. 서연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서연은 두 형의 더욱 예리한 감시를 받게 되었지요. 세철은 단양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단양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단양은 홀로 뜰에 나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몰래 지켜보니 단양은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이었지요. 또한 단양은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달이 뜨면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도 단양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연의 발소리를 진즉에 알아챈 듯이 말이지요. 도령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나이까? 자네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별들이 말하고 있사옵니다. 곧 큰 변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단양의 말에 서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단양이 부친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서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낯선 사내 둘이 방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 세철이 보낸 자들이 분명했지요. 윤가의 장부를 찾아라. 막내 도령이 숨겨둔 것이 있을 게다. 서연은 병약한 몸이었으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단양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단양은 침입자 하나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다른 하나는 마루 끝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민첩함과 힘은 평범한 시비의 것이 아니었지요. 서연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단양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단양을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찌 그런 힘을 가졌는가? 단양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소녀는 영감님께서 도령님을 지키라 명하신 자이옵니다. 영감님께서는 도령님을 가장 아끼셨사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서연은 답답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왜 자신에게 유산을 거의 주지 않았는지, 왜 단양만을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부친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구나. 잠에서 깬 서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과 단양은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단양은 아침마다 서연의 머리를 빗겨주고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서연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단양이 서연의 검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이 집안에서 가장 맑은 분이시옵니다. 마치 흐린 물 속에 핀 연꽃 같으시지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양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어루만질 때마다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자네도 참 기이한 사람이네. 집이라고는 하나 자네의 눈빛은 속세를 벗어난 듯하네. 소녀는 도령님만을 지키면 되옵니다. 그것이 소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옵니다. 단양의 말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단양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존재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헌호인이 급히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도령님, 큰일이옵니다. 부엌에서 올라온 약탕기에 의심스러운 가루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호인이 몰래 그 약을 개에게 먹였더니 개는 곧바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요. 누군가 도령님을 해하려 하옵니다. 서연이 약탕기를 보려는 순간 단양이 재빨리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단양, 서연이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단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양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시커멓게 변하며 무언가가 흐르는 듯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도령님, 걱정 마시옵소서.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단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단양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부친께서 열지 말라 하셨던 안채의 금단의 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단양이 잠든 사이 서연은 조용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문지방에 붙어 있던 누런 부적은 이제 거의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오랫동안 닫혀 있던 방 안에서 묵은 향 냄새가 풍겼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싸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황색 부적 여러 장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편지는 부친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으나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단양은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아이를 부탁한 존재다. 단양은 우리 윤가를 대대로 지켜온 수호령이다. 하지만 내 두 형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욕심에 눈이 멀었으니. 편지를 읽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친은 단양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것이었지요. 서연은 더 이상 병약한 막내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노려지고 있고 단양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단양을 불렀습니다. 단양, 내게 칼을 쥐어주게. 비록 몸은 약하나 더 이상 자네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네. 단양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도령님,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네.
부친께서 나를 지키려 하셨다면 나는 부친의 뜻을 이어 이 집안을 바로 세우겠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단양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그날 밤 단양은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령님, 소녀는 400년 전 이 땅에 깃든 산신의 딸이옵니다. 윤가의 선조께서 이 고을을 다스릴 때 소녀의 부친이신 산신과 호계를 맺으셨지요. 그 후 소녀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 대대로 윤가를 지켜왔사옵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단양이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라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지켜온 수호령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감님께서는 두 도령님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는 것을 보시고 막내 도령님만이 윤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여기셨사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도령님만을 지키라 명하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계약을 이어받아야 하는가? 그러하옵니다. 도령님만이 소녀와 새로운 호계를 맺을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단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계를 맺으면 소녀는 도령님께 평생을 바쳐야 하며 도령님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소녀의 목숨도 함께 사라지옵니다.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 관군이 윤가를 애워쌌습니다. 둘째 형 세철이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몰래 역적들과 내통하여 밀무역을 하고 있으며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모두 거짓이었으나 세철은 교묘하게 증거를 꾸며냈습니다. 윤서연, 영모죄로 체포한다. 관군의 외침에 서연은 창백해졌습니다. 헌호인이 막아섰으나 힘없이 밀려났습니다. 단양이 나서려 했으나 서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단양, 움직이지 마라. 자네가 나서면 정체가 드러난다. 하지만 단양의 눈에서는 이미 푸른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쓰면 인간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럼에도 단양은 결심했습니다. 도령님을 지키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도령님, 용서하시옵소서. 단양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양, 기다리게. 서연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감싸인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친이 남긴 바로 그 부적이었지요. 이것이 자네의 힘을 봉인한 것인가? 도령님, 그것을 찢으시면 안 되옵니다. 소녀의 힘이 풀리면. 알고 있네. 자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서연은 단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 없이는 나는 살 가치가 없네. 자네가 나를 지켜왔듯 이제는 내가 자네와 함께 싸우겠네. 서연은 부적을 찢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단양의 몸에서 푸른 빛이 터져 나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단양의 눈동자는 산신의 딸로서의 본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양은 더 이상 연약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산신의 딸로서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관군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요. 감히 소녀의 주인을 해하려 하느냐? 단양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관군들을 밀어냈고 숨어있던 세철을 끌어냈습니다. 윤세철, 내 욕심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세철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칼을 빼들어 서연을 향해 던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내 것이다. 칼이 서연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단양이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은 단양의 어깨를 관통했고 단양의 몸에서 푸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단양,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양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님, 괜찮사옵니다. 소녀는 이를 위해 존재했으니까요. 단양은 마지막 힘을 모아 세철을 제압했습니다. 바람이 세철을 들어 올려 관군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증거를 위조한 흔적이 모두 드러났고 세철은 관군에게 체포되었지요. 하지만 단양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힘을 쓴 대가였습니다. 서연은 단양을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단양 가지 마라, 제발. 단양은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부디 행복하시옵소서. 단양이 사라진 뒤 헌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령님, 영감님께서는 도령님을 가장 사랑하셨사옵니다. 하지만 두 도령님의 질투가 두려워 일부러 도령님을 멀리하신 것이옵니다. 부친은 서연이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마음씨 착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의 질투와 시기가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본 부친은 서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무능한 척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영감님께서는 단양을 도령님께 남기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단양이 도령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부친의 사랑을, 단양의 희생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단양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에는 푸른 빛을 띤 작은 돌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양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초반에 보았던 부적, 안채의 금단의 방, 단양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복선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단양은 영감님이 늘 도령님만을 생각했다고 말하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철은 영모 누명을 씌운 죄와 아우를 해하려 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큰형 세범도 동생의 악행을 묵인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했지요. 서연은 헌호인과 함께 윤가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친이 몰래 모아두셨던 곡식을 풀어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부친의 뜻을 이어 청렴한 선비들을 모아 고을의 학당을 세웠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병약한 막내 도령을 의심했으나 서연의 지혜와 선정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연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양이 남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연은 단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푸른 돌을 쥐고 잠들었지요. 돌은 서연의 손 안에서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부친과 단양을 위한 제단을 마련하고 매일 아침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윤가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며 살아갔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서연은 단양이 사라진 마당 한가운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에 없던 흰 매화나무가 자라나 있었고 가지 끝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꽃잎을 만지자 매화꽃은 따스한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단양이 아직 곁에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단양, 자네는 떠나지 않았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가의 막내 도령이 병약했으나 가장 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리고 그를 지켜준 수호령의 은혜가 아직도 그곳에 깃들어 있다고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형체가 아니라 마음에 남는 법이라고요. 서연과 단양의 인연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로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윤가는 그 후로도 대대로 청렴한 선비를 배출하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가문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며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